근데 그 쓴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쭉 종합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대요. 네. 공개를 해서. 근데 읽어봤는데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막 여기 내가 며칠 날 여기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B라는 사람은 도착을 안 했고 A라는 사람은 또 같이 올라간 사람인데 C라는 사람 막 욕을 하고 있어요. 천축국전 해석을 단 사람 이 정수일입니다. 깐수세요? 네. 실제로는 정수일의 왕어 천축국전 해제 그리고 사실은 그 얘기를 쓰고 싶어서 쓰기 시작한 책이기도 하고요. 잘못 읽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위로하지 마. 이렇게 나는 평론가 분들이나 분들이 소설은 뭐 독자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위로는 있어. 독자의 것인데 꼭 스타트 빨리 하시죠. 왜 이렇게 재촉하지? 뭐, 점심 우리 안 먹을 건가? 점심 우리랑 먹을 거죠? 우리랑 먹어요. 자꾸 이렇게 다음 일정이 있는 것처럼 저러지? 없잖아. 되게 거슬리네. 그러니까 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가서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셋. 사람을 안 쳐놓고 꼭 둘이라 그러고 있어. 이스라엘 말이야. 전 김기아 기자입니다. 저는 정현욱 기자입니다. 우키행이에요. 본인은 누구입니까? 저는 서영민 기자입니다. 그래서 왜 서영민 기자가 나왔느냐? 비밀입니다. 일단 지난주 방송에 달린 댓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현진님이 지난주에는 우리 그 편혜영 작가의 아오이 건 가지고 했죠. 네. 아오이 총? 아오이 건 아니고 아오이 가든 갖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이거 읽어도 여러분 모르시지 않습니까? 난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아니 근데 솔직히 이제 와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둘이 그랬잖아.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둘 다 너무 불쾌하다. 방송이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펴내니 출판사 대표 문학 N 지성사 대표이신 이강호 평론가님을 모셔가지고 참교육을 받았죠. 아 근데 우리 방송에 품격을 더한.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뭐 고양이가 배로 들어갔네 뭐 이런 걸로 시비 터는 거는 정말 짜증난 짓이었다. 그딴 걸로 시비 털지 마라. 하지만 우아하게 우리의 질문을 끝까지 피해 가셨다. 그렇습니다. 과연 걔는 개구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딴 죽여해. 아무튼 이런 짜실한 걸로 시비 털면 안 된다는 걸 배웠고요. 정말 새로운 독서 경험 그리고 도서를 보는 눈을 많이 틔워주신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근데 댓글도 보니까 반응이 좋다는 반응이 많이 있었어요. 김현진님이 1차원적인 독자를 납득시키기 위한 대표님의 고군분투였다. 거의 뭐 혼자 정말 저희 둘을 상대하시느라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셨죠. 네, 그죠. 이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뭐. 다음 댓글 정혁 기자 좀 읽어주시죠. 윤선연님인가요? 이분 자주 댓글 남겨주시죠. 대표님 말씀이 수긍이 간다면서 개구리가 되는 병이 확실하다는 건 뭔가요? 아니 뭐 이거 모순되지 않아요. 아오이 가든의 가치를 한편으로 새로운 사고의 틀로 또 한편으로 리얼리티로 해석해 주신 대표님의 애정어린 말씀 좋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영상이 바로 이번 영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댓글 구름이 그림 달림 댓글 우리 서영민 기자 좀 읽어주시죠.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소개했잖아 아까. 뭐 읽을 게 있군요. 예, 구름이 그림 달림 댓글 2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네. 진짜로 싫어하는 장르의 등장. 곁눈질로도 보지 않을. 근데 영상을 볼수록 읽어보고 싶은 욕구가 그 냄새 저도 느껴보고 싶네요. 혹시 서영민 기자는 그 아오이 가든 봤습니까? 아니요, 안 봤습니다. 다행이에요. 냄새잖아. 책에서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에스트라국님이 이번 아오이 가든 편 너무 좋아서 댓글 남겨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에 보셨던 분인가봐. 옛날에 보여줬던 분인데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썼더군요. 읽으면서 정말 하나도 유익한 게 없다고. 읽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방황했던 그때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평론가님의 말씀에 저도 끄덕끄덕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초대 손님이 좋았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도 좋길 바랍니다. 점점 평론가님도 댄며 드시는 듯 책며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정한 책이 평소에 거의 읽지 않는 책이라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평론가님도 말했는데 우리 각자 동네 서점 방문해서 독립출판책 하나씩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저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하나 갖고도 1시간 넘게 하는데 아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다음 댓글 우리 정렬 기자님 읽으시죠. 세자님이요. 김 기자님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개인적으로 해석하자면
개구리도 고양이도 모두 나를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이고 병환 묘사와 함께 병자 및 병자를 바라보는 인간들의 심리와 그 반응에 대해 기괴하게 표현한 게 아닐런지. 뭐야. 참고로 전 책을 아직 읽지 않았어요. 아니 왜 안 읽고. 큐님은 저는 스토리부터 설명 듣는 내내 그 바이러스라는 게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려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그 질병에 서서히 잠식되어가는 등장인물들의 정신세계를 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자님도 그렇고 해설하신 분도 그렇고 댓글을 봐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네요. 물론 저는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왜 안 읽고 자꾸 해석을 하시는 거죠? 저희 동네 좋은 동네 책방이 많은데. 아 그래요? 사시는 동네가 어디죠? 네, 서촌입니다. 서촌. 서촌은 그 네. 뭐야 그 청와대 근대 아닙니까? 네, 저희 집에서 반경 100m 안에 네. 그 원래 그 서촌 역사 책방이라는 데가 하나 있고요. 거기서 세미나도 여러 차례 하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는 것 같긴 한데 역사 책방이라는 데가 있고요. 역사 책방이 히스토리 책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 역사 책들을 모아놓은. 네. 나는 서촌역 앞에 있는 책방이라는 줄 알았는데. 역사에 서촌에 역사가 서촌역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서촌에 왜 여기 없지? 신촌에 있어요. 신촌. 그렇구나. 신촌에. 저희 동네에도 네. 있어요. 예? 동네 책방이 도봉구에도 있습니다. 도봉구에도. 거긴 이름이 뭡니까? 이름 모르겠어요. 근데 동네 책 창동 책방 뭐 이런 거. 그러게요. 광고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랑이에요. 동네가. 하려면 또 뭐 광고를 우리도 있다. 우리도 있다. 지지 않는다. 창동 우리도- 화이팅. 최근에 카페 비슷한 책방이 하나 생겼는데. 그런 거 요즘에 생기던데. 네. 많죠, 원래. 1151이라는 책방인데 건강 책방이에요. 건강 책방. 네. 이 동네는 다 테마가 하나씩 있네. 근데 그 건강 책방은 그럼 건강 관련 서적만 있는 거예요? 약간 좀 편집해서 아주 소수의 책을 이렇게 모아놓는 책방인데 꼭 건강 책만 있는 팔아요? 건 아니고요. 팔아요. 팔고 뭐 미술 갤러리처럼 전시도 조금 하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속초에 속초. 속초가 큰 서점이 두 개가 있어요. 신기하죠? 속초 시내에 문우당이라는 서점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빵집 같네 이름이. 예? 빵집 같아 이름이. 문우당 당이니까. 근데 거기가 꽤 이제 리모델링 최근에 해서 규모도 크고 2층짜리인데 건물 하나가 책방 서점이에요. 근데 이제 독립 서점이나 뭐 동네 책방을 우리가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큐레이션이 각자 서점마다 개성이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이제 추천해 주신 대로 배열이 돼 있는데 일단 공간 자체가 속초에 굉장히 큰 서점이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신기했는데 거기에 그 책의 배열들이 상당히 개성이 있어요. 왜요? 어떤 식으로? 약간 인문학 좀 소설, 음악 이런 쪽의 취향이신 것 같은데 거기는 그 가면은 이제 책을 골라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책갈피가 그 문구가 한 50종, 그러니까 책갈피가 한 50여 종 있어. 그 문구가 다 달라. 그 중에서 하나 고르라 그래.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막 그것도 한참 골라야 돼. 그러네. 거의 뭐 단편 하나 보는 수준이네. 50가지의 몇 가지 문장을 읽으려면. 그리고 쇼핑백도 또 종류가 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거기 그냥 되게 머물고 싶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속초에 그런 게 남아있다는 게 문우당을 한번 가보셔라. 네, 거기는 정말 가볼 만한 거기 서점 찾아가 볼 만한 곳이에요. 당산동에 있습니까? 당산동 제가 속속수에 가보지 않았지만 당산에는 그 목살, 쭈꾸미, 오리고기, 뭐 삼겹살, 보쌈, 족발집, 참치회, 뭐 음식점에 맛있는 책방 소개하는 거 맞아요? 맞다. 죄송합니다. 제가 맞아요? 머리가 하는데 아마 당산역에는 맛집이 많다는 거, 오래된 맛집이 많은데 자 이번 주에 소개할 소설 김현수 작가의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 이라는 책이 아니라 책은 I am Ghostwriter. I am Ghostwriter이고 I am 어인가요? 어가 있어야 돼? 더는 안 되고 내가 그 이런 작가가 아니니까 더는 아니고 I am a Ghostwriter에 속에 있는 다시 한 달 가서 설산을 넘으면이라는 책인데요. 아니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대해서 이 소설도 보니까 쉽지 않아. 일단 첫 문장부터 한자가 막 나오고 막 난리야. 그래서 이 책이요. 네. 되게 재밌어요. 네.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는데. 아는 다른 책은 같은 이게 같은 책입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 나왔을 초판. 때 책이고, 예, 지금 이건 출판사가 바뀌었어요. 창비에서 문동으로 문학동네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다 재밌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 설산이. 아 그래요? 딴 건 쉬워요? 쉬워요. 딴 건 다 쉬워요. 아 오해할 뻔했네. 이 책은 정말 난해하고 음. 그 중편이라고 부르는데 꽤 길기도 네, 하고. 길어. 읽다가 한 번에 한 흐름에 읽을 수 없는. 저는 한 흐름에 읽었는데요. 왜냐면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던데요? 빨리 읽어야 되니까. 벼락치기로. 아니요, 근데 어렵진 않았어요. 농담이. 아 예. 해설을 보고 읽었잖아. 해설 안 봤어요. 근데 뉴스를 안 봤다고? 봤지. 왜 통쓰냐고. 아 갑자기 이렇게. 자, 근데 그냥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기가 힘들다 싶어가지고 이 김현수 작가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신다는 우리 경제부 기자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KBS 경제부 서영민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영민 기자입니다. 경제부 기자. 경제부와 네. 설사는 무슨 관계인가? 아. 왜 이 리포트를 하게 됐습니까? 뭐 왜 리포트를 하게 됐냐고 하면 개인적인 인연에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본인이 사실은 지금 문화부라서 이 소설 담당이 아닌데도 이 리포트를 하게 된 계기가 그 풍경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기획을 시작하기 전에 한 석 달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한국문학평론가협회랑 이제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창하네요. 회의를 한 3차례 했어요. 근데 그 회의를 항상 그 광화문의 교보 빌딩에서 했어요. 대산문화재단에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저녁 때 끝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촌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와 팀장이 그 회의를 가면 이제 서촌에 사는 영민이 불러라. 그러면 이제 따릉이 타고 와요. 땅이 들어와. 그럼 피막골이나 뭐 다동 이런 데서 이제 막 소주 한잔 하고. 낮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무슨 회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프로젝트를 좀 미리 스포를 한 셈이죠. 이분한테만. 워낙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그냥 얘기해 줬어요. 근데 갑자기 술을 몇 잔 드시더니 비장하게 김현수만은 내가 하면 안 되겠냐. 그랬어.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하지는 김현수 건들지 마라. 어. 김현수 만지지 마라. 혹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니? 나는 문화부가 아니지만 김현수는 내가 마크하겠다. 김현수는 노터치다. 노다지다. 근데 뭐 워낙 본인이 강한 의지를 어. 그 자리에서 표명했기 때문에 팀장님이 뭐 선뜻 어. 그럼 그래 볼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김현수 작가의 책을 처음 봤어요. 물론 대부분의 작가 책도 제가 다 처음 봅니다. 근데 들어보면 그렇대요. 아니 나는 그럼 이 프로는 왜 하는 거죠? 설정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로 설정인 줄 알았어. 아 설정이지. 나 깜빡했잖아. 설정이면 참 멋있잖아. 근데 진짜 처음. 레알. 이게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김기화가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 김기화 생각이 독서 드는데 프로젝트. 그러니까 거의 PT 받는 거지. 내가 혼자 하면 헬스장 운동 안 하잖아. 그래서 돈 내고 PT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PT 받는 거예요. 아주 읽고 얘기하고 머리 쑤셔놓고 가라. 저에게. 자 그런데 본인은 이 김현수 작가를 평소에 좋아해서 요걸 맡겠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김현수 작가의 매력, 그 작품의 매력 어떤 거예요? 왜 이 좋아하는 겁니까, 김현수 작가? 그러니까 막 저 기사에 많이 썼죠. 여기에는 역사가 배경인데 그 역사를 주된 어떤 주 이야기 주 선율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굳이 책에 집어넣고는 그 사건에 중심되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 사건이 펼쳐질 때 존재했던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늘 그래요? 작품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들은 그래요. 근데 그걸 계속 읽어보면 왜 이렇게 쓸까 하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죠. 뭐 오히려 모르는 얘기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근데 읽다 보면은 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때 일어났던 비극적인 아니면은 기억해야 할 이런 사건이 아니고 내가 지금 저 시대를 살았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내가 지금 저 고민을 한다면 나 역시 비극 속으로 빠져들 것 같다. 내가 저 일을 겪는다면 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김현수 작가는 역사적인 이야기에 거대 담론을 하지 않고 역사적인 이야기 속에 있는 한 개인의 선택, 비극, 소멸, 죽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바로 다가오는 거죠. 내 내면으로 김현수 작가가 쓴 글이.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이 책들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소설집에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뿌넝수어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가 중국 인민군으로 참전했던 할아버지가 앞에 있는 작가한테 옛날 얘기 해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체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특히 지평이라는 마을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에 참전했던 사람 얘기인데 역사에는 어떤 전투였다,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쳐서 어떤 전선이 형성됐고 뭐 이런 이제 결과와 수치만 나오잖아요. 이 할아버지의 주장은 그게 무슨 역사냐 이거야. 이 할아버지가 두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 잘렸어요. 이게 진짜 역사지. 내가 겪은 일, 내가 지금 해줄게 얘기를 해서 되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럴싸하게 그 이야기로 꾸민 역사는 니들은 믿고 내가 지금 얘기해주는 이건 안 믿냐. 이게 내가 직접 겪은 이 손가락 없는 이게 우리가 겪은 진짜 있었던 일이다. 그게 이제 역사를 드러내는 작가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통계와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서사가 아니고 실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겪은 아주 무수한 조그마한 사건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운명을 뒤흔드는 사건들 그거를 스토리로 아주 재밌게 구성을 하죠. 우리가 막 일제시대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 야, 너 일제시대면 너 같으면 독립운동 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그렇지. 하잖아. 그 질문을 받은 개인의 고뇌를 아주 재밌는 스토리로 엮은 거지. 이 책이 일제시대 얘기입니다. 밤은 노래한다. 밤은 노래한다. 사실은 이게 설산과 함께 제 기억에는 아마 평론가 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셨던 책이에요. 이 책 역시 거의 뭐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고시 공부하듯이 그냥 이렇게 표시 많이 해놓으셨네요. 아, 전 처음에 이 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에게 김현수가 돌아온다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당연히 이 책이겠거니 하고 다시 읽었죠. 다시 읽으면서 뭔가 좀 체크를 해놨는데 이산이 아니네. 이산이 아니었어요. 그 책은 설산이었어요. 조금 뒤에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이건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그 소시민이 겪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소시민 아니라니까요. 소시민 아니야 또.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시민. 말하면 이 사람을 정의하자면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겪은 비극적인 사건 서로 죽여요. 일본인한테 죽는 게 아니고. 스포하지 마시고. 왜 그만 나중에. 네. 식스센스급 반전 이런 거 스포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전 처음에는 아예 이제 배경지식 없이 들어갔는데 네. 박종철 이제 열사 얘기가 이제 네. 나오면서 네. 그때 얘기구나. 그리고 이제 유서가 나오는데 유서에 나온 이야기가 회색 분자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냥 회색 분자로 그냥 살던가 아니면 투신을 하던가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운동에 뭐 투쟁에 투신하던가 하면 될 텐데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자친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그거를 이제 본 남자친구 입장에서 보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게 이 역사의 시대의 아픔과 이런 걸 같이 가는데 거기서 살았던 한 대학생. 하지만 대문 안 나가는 대학생 이야기. 이게 사실은 실존 인물입니다. 아, 본인이에요? 아니요. 여기 작가 제가 인터뷰 기사가 KBS 홈페이지에 따로 올라와 있거든요. 작가 인터뷰 기사를 보면 막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유서 한 장에서 이야기가 시작하기도 한다. 맞아. 근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유서 한 장에서 시작한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이 내용은 아니고요. 그 실제로는 학생 운동도 했던 당시에 서울대 국문과 다니던 박모 정확하게 이름을 말하면 또 뭐 좀 그러니까. 네. 근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오. 그 학생이 한강다리에서 투신을 해요. 근데 투신의 이유가 뭐 약간 이 운동도 해야 하는데 집안의 기대, 가족의 기대 이런 것도 있고 그 실제로 노동운동으로 그 노동 현장으로 투신도 하고 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뭐 현실은 바뀌지 않고 근데 이 친구가 죽어서 열사로 그 신입생들의 그 학생 수첩 김현수 작가가 89년 입학을 했는데 대학에 그 학생 수첩에 보면 누구누구 열사 어디서 산화하였음 누구누구 열사 어디서 산화하였음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김현수 작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의 인생을 단 한 줄로 요약하면 이 사람을 정말 설명한 게 될까? 이 사람이 마지막 일요일 날 뭐 했을까? 뭐 먹었을까? 누구 만났을까? 어떤 얘기했을까? 계속 이런 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이 작가는 김현수 작가는. 그래서 1년 내내 그 수첩을 들여다보면서 수첩 속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던 그 사람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한 줄로
산화하였음이라고 돼 있는 투신하였음이라고 돼 있는 열사. 음. 열사 말고 다른 정체성. 여기 사랑 얘기가 돼요. 사실 이게 문학이라는 게 사실 그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그냥 사회에서 그냥 수치 혹은 그냥 한 줄 아니면 뭐 정치권들에서 뭐 필요한 그런 뭐 영웅 이미지 이런 걸로 소비기가 되는 사람은 사실은 이런 사연이 있었다. 그 사람이 원래 이런 맥락이 있었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고. 그 만약에 이 사람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마지막 그 선택을 하기 직전에 했던 구체적인 일들, 구체적인 상황들을 파고 들어가고 그 상황에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된다면 이게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를 그렇죠.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거죠. 김현수 책에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책 다 읽고 오셨는지 아니면 안 읽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단 수많은 보니까 작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김현수 작가 같은 경우 되게 네. 다작이신 것 같은데 이 작품이 50편 중에 하나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정연욱 기자? 일단 김현수 작가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약간 우리 알기 쉽게 표현하면 황석영하고 무라카미 하루키를 약간 합쳐놓은 작가 같아요. 그러니까 황석영 같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끊임없이 소환해서 그 역사 속의 개인의 스토리를 부각시키면서 다시 역사적 사건을 환기시키는 그런 작품들이 꽤 있었고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취향들이 곳곳에 녹아 있어요. 약간 그 아무리 막 격변의 시대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 하거나 그러니까 되게 모순되는 거죠. 역사적 사실을 소환하는 작가가 그 속의 주인공들은 그 격변의 시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캐릭터들이고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상처를 잘 받고 예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막 술을 좋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취향들이 어쩔 수 없이 하루키를 좀 연상하게 돼요. 근데 이제 황석영과 하루키는 정반대의 어떤 그렇죠. 지향점인데 그 두 작가를 닮은 하지만 굉장히 또 감각적이고 지금의 이야기를 하는 그 7번 국도 같은 장편 소설 보면은 되게 어떤 세련됐거든요. 그 내용 전개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굉장히 당대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김현수 작가는 그 존재감으로도 50편 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작가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작품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성격을 가장 극적으로 잘 드러낸 작품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이유가 그 한자가 나온다는 부분이 한자 일단 나오면 일단 어려워. 왕호천축국전을 그 해석을 하는데 주석을 다는데 그쵸. 주석을 단다는 건 한자로 돼 있으니까 한국말을 해석을 한다는 건데 빠진 글자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빠진 글자가 이게 대자가 이 대자일까 이 네. 한자 대자일까 저 한자 대자일까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주된 이야기에 무슨 연계가 그 얘기 좀 이따가 해주시죠. 그러시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안 읽고 오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얘네가 뭔 얘기 하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 있죠. 정연욱 기자의 1분 리포트. 아주 빠밤. 스톱워치 안 보이는데. 자, 정연욱 기자 1분 만에 네. 자, 들어와. 김현수 작가의 나른 유령 작가입니다의 다시 한번 한 달을 가서 저기 설산 넣으면의 스토리를 요약해 드립니다. 1분 만에. 자,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준비됐나요? 네. 시작. 주인공은 그입니다. 그는 1987년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신 뒤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전국의 대학이 시위로 들끓던 때였죠.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갑자기 자살을 해요. 근데 유서에 내 얘기가 없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갑자기 죽었는데 유서에 내 얘기가 없다는 거는 내가 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나? 절망에 빠져서 독서에 천착합니다. 너무 절망해서 책을 읽는 걸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집에 있는 책을 닳고 학교 도서관에 갔는데 운명의 장난으로 학교 도서관에서 내가 신청한 책 말고 다른 책을 줘버렸어. 근데 그 책이 공교롭게도 죽은 내 여자친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이야. 그게 왕호천축국전을 해석해놓은 책이에요. 그 왕호천축국전에 나오는 저 멀리 설산 닌가 바르 같은가요? 거기를 직접 가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난가 바르. 그래서 1년 뒤에 그 산을 직접 가서 그 산 속에서 산처럼 사라지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 저기 방해를 했는데도 딱 맞췄어요. 죄송한데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1분. 아 이거 재는 거였군요. 그럼요. 제가 이거 계속 여기서 보고 있단 말이야. 가차 없어요.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완벽하십니다. 일신우일신하는 요약을 잘합니다. 요약 왕인 우리 정윤욱 기자였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제 좀 앞에 서영민 기자가 물색 없이 얘기했던 말들이 어떤 말이었구나. 근데 이제 정윤욱 기자의 요약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앞부분은 자세한데 뒤에는 멀렁뚱땅. 왜냐면 시간이 뒤 얘기가 더 긴데 산 얘기가 이만큼인데 아니 근데 산에 간 이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행한 이유가 더 동기가 중요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 서영민 기자 맞습니까? 네, 아주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분. 자 그러면 일단 좀 약간 그래도 이제 뭐 1분 만에 하다 보니까 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그 유서를 남기고 갔는데 네. 절망에 빠지는데 근데 유서에 자기 내용이 없어요. 유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하고 여러분 용기가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야만의 시대에 더 이상 회색인이나 방관자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는 없어. 그 전에는 했습니다. 과거형. 용서해 주십시오. 네. 이 경칭이다가 후회는 없어라는 단 마지막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래서 혹시 후회는 없어의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말이 혹시 나에게 준 말은 아닐까? 그런 생각. 나 들으라고. 끊임없이 하죠. 나에게 아무 말도 안 남기고 이렇게 떠났을 리가 없어. 나를 안 사랑한 걸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글을 씁니다. 글을 처음에는 읽다가 나중에는 글을 써요. 소설을 쓰죠. 네,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이 무엇이냐면 나와 그녀 사이에 있었던 일들 활자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타인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나는 얘와 내가 보냈던 시간들을 모두 기록할 수 있어. 하나하나 다 기억해냅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해내는데 거기에 사랑했다거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감정의 교류가 있었다거나 이런 추상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었던 일만 갖고 계속 사실들만 이렇게 쭉쭉쭉쭉 난중의 일기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만 쭉쭉쭉쭉 써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 책을 그냥 그 왕호천축국전에 대해서 해석을 단 사람한테 편지로 보내요. 근데 이 사람이 출판사에 넘겨서 출판사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돼요. 그 자리에서 이 왕호천축국전에 대해서 해석을 달았던 사람이 야 너는 그 여자가 니를 사랑했다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지만 야 내가 쭉 읽어보니까 야 너네 엄청 사랑했어. 너는 그 어떤 감정의 교류나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아주 건조한 행위들만 나열해놨지만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니한테는 아무 말도 안 남긴 거야 라는 해석을 달아줘요. 그 해석을 달아주는 근거가 이 후회는 없어 라는 글자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빠진 것이 이 소설의 제목이 그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에서 해초가 이제 그 서역을 직접 답사한 기행문이잖아요. 그쵸. 말하자면. 근데 내가 가보지 못했을 때 썼던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왕호천축국전에 나오는 표현이야. 우일월 정과 설사. 네, 그러니까 그 설사는 해초도 못 가본 데야. 그러니까 이 주인공 그는 나에게 말없이 떠난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계속 읽으려고 이제 그 산에 가서 실제로 내 목숨을 걸고 그 가보지 못한 도대체 얘가 왜 이 책을 마지막에 읽었고 이 줄에 왜 밑줄을 그어놨고 그거를 끊임없이 이제 막 궁금해하는 걸 해석하려고 노력하죠. 이 왕호천축국전 그 책을 쓴 사람, 그 책을 쓴 분이 이제 저는 중간에 읽다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서영민 기자 얘기한 대로 둘이 만났는데 갑자기 둘이 키스를 해. 중년의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 독특한 게 나와 그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은 1인칭이면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3인칭이면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나오는데 내가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 왕호천축국전을 해석한 그 책의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본 그 책의 저자. 근데 그 책의 그 사람이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 남자일 걸로 추정되던 사람이 그와 갑자기 키스를 해요. 저는 그건 약간 좀 불필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왕호천축국전도 계속 여기 이제 시작할 때 한자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책의 내용인데 왕호천축국전이 딱 정본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실이 돼서 그걸 계속 추정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타인의 마음과 저 사람이 하려던 말을 계속 이해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게 한 트랙으로 가고 죽은 내 여자친구의 마음을 추정해 보려는
한 트랙에 또 스토리가 있고 이 두 개가 만나서 설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작가가 인터뷰에서 한 말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어려운 왕호천축국전에 대한 한자 해석이 왜 이 책에 들어가야 했는지. 왕호천축국전이라는 여행기를 보면 중간중간에 빠진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을 다시는 분은 최대한 상상을 해서 이 빠진 글자 중에 이 글자일 것이다. 추정을 해가면서 원문을 상상해가면서 주석을 계속 달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정확하게 거기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의 관심을 가지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추측하고 그의 입장이 되어봤을 때 적어도 타인과 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왕호천축국전을 읽다가 시작돼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의 어떤 죽음, 그리고 사회적인 죽음을 이해하는 문제까지 얘기가 전개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왕호천축국전이라는 어려운 얘기를 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평론가들이 이 책이 김현수 문학세계를 어떤 상징하는 작품이라고 여기는 그러면서도 흐뭇해하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텍스트에다가 다른 텍스트를 메타 텍스트를 하나 겹치면서 어떤 이게 실질 세계의 얘기를 어떤 형이상학적인 얘기로까지 끌어올려가면서 이걸 합쳐가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정영록 기자가 말한 대로 이걸 합쳐서 어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을 설산을 넘어간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오버랩을 시켜가면서 약간 그 문학적 성취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니 저희 방송은 이제 솔직해야 된다. 네.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방송은 솔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회의하는데 제가 소설 안 읽고 김 기자는 소설을 읽은 채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소설 읽으면서 이 양반 소설 완전히 잘못 봤구만. 처음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그가 구분이 안 됐어요. 나가 저같이 읽었다는 분 거수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래요? 왜냐면 나가 그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왜냐면 그 기록을 보고 쓴 거의- 얘기니까 그가 그래서 남긴. 그런 거야. 아닙니다. 여기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나 같을 수도 있는 거죠. 나 완전 네. 바보 아니지. 그러니까 바보 아니라고 아니, 해줘. 완전 바보 같은데. 아닙니다. 바보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 완전 그게 바보라고. 소설의 매력입니다. 아 그런 거야? 김현수 작가가 생각하는 소설의 생존 능력, 네, 영화가 범람하는 영상 예술이 있는 시대에도 소설이 생존할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그라는 사람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 이게 그래서 이게 영화는 카메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쵸, 찍어서 그쵸. 보여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그쵸, 마음은 독백 같은 걸로 막 잠시 10초 20초 나올 뿐이죠. 근데 소설에서는 끊임없이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계속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에 소설은 바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은 네.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어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 너무 거창하게 거기까지 갈 거 없이 여기 나와요. 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설을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쓸 때도 어딜 가나 계속 메모를 하는 사람이야. 자세하게. 그 얘기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그거를 다시 자세하게 다시 써.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고서 지금 나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마음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저는 책에 나와요 그게. 내가 완전 잘못 읽은 게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평론가가 이와 관련된 평론이 많아요. 이 책이 굉장히 어렵고 평론가들이 분석하기 좋게 딱 생겼기 때문에 평론들을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은 화자가 왠지 두 갈래로 구분돼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처음에는 그가 화자가 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의 얘기를 내가 하고 그러니까.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나와 그가 분리된다. 그래서 1인칭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은 3인칭 맞죠. 소설 갖다가 네. 1인칭 네. 소설 같이 느껴지게 작가의 시점이 작중의 시점이 전환된다. 그래요. 의도적으로 혼동되게 해놓은 것일 수 있으니까 너무 자괴감 느끼시지 않아요? 작가님은 어땠어요? 제가 그런 질문 손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잘 이해 안 됐죠? 아니요. 근데 그거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중간에 해소가 됐어야지. 나는 중간에 해소가 되죠. 보통. 그러니까 어제 다 읽었는데 계속 그가 난 거. 나는 그 말만 계속 기억나더라고. 나는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가 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이거 읽어봐야 제일 충격받은 되겠어. 거는 이제 그와 내가 키스했다는 거예요. 거기 약간 충격적이야. 난 그래서- 이게 약간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그와 나의 키스가 엄청 중요한 여기 화자가 다르다.
그 나는 이제 다른 게 느껴지는 나는 근본적인 지점이 나는 이제 내 내면에 내 자아 둘이었던 자아가 둘이 화해했구나. 지리가 사이드예요? 그래서 내 속에 비웃지 마 이렇게 대놓고 지금 시청자들도 지금 비웃고 있는데 작가님까지 비웃으면 됩니까? 어려운 소설 너무 많이 봤어. 왜냐면 전에 아오이 가든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문학적으로. 아니 어제 자꾸 이제 책을 읽으면서 했던 말 떠오르면서 전화해주고 싶더라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계속 여기 보면은 물음표 계속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는 그 책을 그인가. 읽고 있는 김기화가 너무 측은하다.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고 저는 싶다. 읽으면서 여기 보면은 저의 어떤 이해력을 총동원해도 근데 이게 어제 다시 읽었다면서. 네, 저 2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읽을 때 해소가 됐어요? 두 번째 읽을 때는 그와 내가 같은 인물이라는 걸 상정하고 읽었어요, 아예. 그럼 더 이제 미궁으로 빠져. 완전 미궁으로 빠져. 완전 미궁으로. 그래서 한번 그와 내가 다른 인물이고 그렇다는 거를 상정해서 한번 읽어보겠고요. 시점의 이동 자체도 이 작가가 의도한 어떤 텍스트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정도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의미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그와 나가 좀 그러니까 헷갈리실 것 같은데 나는 왕어천축국전 책 쓴 사람이고요. 그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남자 실현당한 남자예요. 더 헷갈리게 해드릴까요? 근데 그 나가 좀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 저는 훨씬 더 세련된 전개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나가 서로 되게 좋아하는 얘기가 또 되게 빈약해요. 중간중간 그냥 한 2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그 설정을 할 필요가 있나 좀 아쉬웠어요. 그런 설정 잘 넣어서 한번 좋은 소설 써보시죠. 이미 뭐 되셨는데. 이게 제가 다시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주석을 단다는 거 너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무슨 글자일까를 추측을 계속 하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제 한번 이제 지레짐작해보는 그런 과정, 이해해보려는 노력. 그거 아주 흡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은유로서의 어떤 기능을 이 왕호 천축국전이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무릎을 탁 치는 경우가 지레 짐작을 하니까 되게 싸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그 뭐 무라카미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제 뭐 사문집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번역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래서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 김현수도 번역을 많이 한 거 아세요? 그래요?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도 직접 번역을 하고 번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소설 쓰는 그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하루키가 번역을 계속 하게 되면 작가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게 무슨 용도로 쓴 단어일까를 계속 이제 그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그 생각을 이제 추측하는 그렇게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번역의 지리한 과정이다라고 하긴 하는데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의 좀 얘기를 조금 더 전개를 시키자면 그 김현수는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남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일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전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백날 아무리 노력해도 남의 마음 이해 못한다. 왜냐하면 남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해봐야 그건 추측일 뿐이고 오해일 뿐일 수도 있다.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다른 얘기들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김현수 책에. 근데 그러면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건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책이거든요. 이야기거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왜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김현수 작가가 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설산을 오려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 얼어 거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지레 짐작해보고 해석해보고 추측해보는 과정에서 나와 그가 만날 수 있는 어쩌면 조금 더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그 섬과 이 섬이 분명히 떨어져 있고 이 두 섬은 합쳐질 수 없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어쩌면 만남이라는 거겠죠. 이 만남의 과정에서 내가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거리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성취까지 갈 수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노력하기 전에 나와 노력하고 난 뒤에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러다 이제 만남의 과정이다. 4 베이스 캠프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응. 난가 죽는다는 설정은 단어는 어디에도 안 그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가 어떻게 됐을지에 대해서 상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문에서는 가다가 그냥 뭐 중간에 크레바스에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은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마지막 엔딩이라고 하나? 그 마지막 문장에서 작가가 꼽은 문장. 꼽은 문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인가부터가 니르바나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네.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약간 그 희망 같은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정확하게 작가가 의도한 건 그런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넘어갈 수 없는데 모두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타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그거 역시 하나의 해석일 뿐이고 어쩌면 건너갔을지도 모른다. 뭔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세계 아니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세계 그 너머로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상 혹은 그런 생각을 나는 해보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의 결말이다 라는 게 작가의 얘기입니다. 마지막 요 문장 마지막 문장 읽어드리는 거 사실 이게 스포라서 좀 이거 다 얘기했죠 지금. 거슬리신 분들은 뒤로 넘기시면 되는데 이제 신문에서는 이제 난가프라트 4캠프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아마 히든 크레바스에 빠졌을 것이다라고 썼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과 함께 걸어가는 검은 그림자의 친구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껄껄거린다. 여긴가? 아니 저기? 조금 더 어디? 저기 바로 저기. 다시 한 달을 더 가서 설산을 넘으면 바로 저기. 그 문장이 끝나는 곳에서 나타나는 모든 꿈들의 켈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할 바 없는 수정의 널바나 그러니까 그 열반 경지 이로써 모든 여행이 끝나는 세계의 끝이라는 문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요. 굉장히 멋있는 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 수정의 니르바나의 수정이 뭐 고치는 수정인지 뭐 반짝이는 수정인지도 잘 모르겠고 반짝이는 수정이겠죠. 반짝이는 수정 고치는 수정이라니. 모르니까 수정에 그걸 깔딱깔딱깔딱 이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여행이 끝나는 세계의 끝이라는 게 결국 누군가를 완벽히 이해하는 그 사람에게 도달하는 그런 순간. 그리고 마르코 폴로도 가지 못했고 현장 해초도 다 가지 못했다는 그곳으로 이제 도착한 게 아닐까라는 이런 희망의 바램 기원 같은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지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좀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제 사실 소설 완전히 잘못 읽은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잘못 읽었는데 잘못 읽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하지 마. 이렇게 나는 평론가분들이 소설은 뭐 독자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선은 있어. 독자의 것인데 어떤 이해를 최소한 해줘야 될 부분은 좀 있어. 그와 나는 그와 나가 같다고 생각 곤란해요. 그러면 안 돼. 아니 사실 이 설사는 사실 어렵고요. 여러 번 읽으면서 뭐 코멘터리를 곁들여 가면서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책일지도 글일지도 몰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 안에 있는 글들은 설산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그 생각의 전복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어쩌면 여기는 어떻게 읽으면 친일파를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소설도 있고 춘향전에서 변학도가 탐관오리가 아니고 변학도가 오히려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청백리에 가까운 사람이고 오히려 아전들 때문에 후세에 악명을 떨치게 되는 어떤 불행한 사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의로 묘사되는 등 아주 쉽고 그 김현수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는 책들이 있고 설사는 김현수 문학의 정수를 하나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 아오이 가든에서 아오이 가든 읽은 거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책이 재미있어요. 실제로 그 설사는 어렵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 이 개짱이에요 이게? 네, 짱이? 저는 이 책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장편 소설이고 사실은 장편 소설이 늘 단편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단편 이야기 하나가 전개가 되고 딱 끝나버리지만 장편은 생각지 못한 곳으로 계속 데려가거든요. 이 책도 역시 지금은 표지가 바뀌어 있는데요. 밤은 노래한다 역시 아까도 말했지만 잠깐 소개해도 되나요? 왜 그럼요. 밤은 노래한다. 여러분 밤은 노래한다 저 책 아시나요? 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어떤 소리인지 비슷한 시기에 그 쓴 책이고요.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게
김현수 작가를 만났을 때 얘기를 들으니까 주인공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시점이 나온다. 설산에서는 여자친구가 유서 한 장 남기고 자살한 거예요. 네. 근데 밤은 노래한다에서도 여자친구라고 믿었던 여자가 유서 한 장 남기고 자살합니다. 똑같아요. 거의 이 주인공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현실에서 불만족스러운 아니면 현실에서 어떤 해소되지 않는 욕구가 있어서 주인공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되는 지점이 거의 비슷해요. 사랑하던 여자가 죽어요. 이 남자는 1920년대, 30년대 아니 여기 그 식민지 시대 만주 간도에서 사는데 만주 간도를 만철의 직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만철이 뭐예요? 만철은 철도. 아. 일본이 만주에다가 깔아놓은 철도. 만철은 당시로는 아주 엘리트 회사, 조선인은 거의 없는 회사예요. 이 사람이 역사 이식이 별로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만철의 아주 조선의 엘리트로 커서 만철이라는 아주 좋은 회사에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이 된 거예요. 공무원 비슷한 게.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사랑을 했는데 이 여자가 죽어. 근데 보니까 이 여자가 약간 마타리 같은 여자인 거예요. 스파이야. 본인한테 혹시 정보를 빼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나를 만났을지도 모르는 상황 비슷하게 저 되는 독립군 쪽 여자 스파이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 남자는 완전히 아편에 쩔어 살기도 하고 고통에 빠졌다가 이 남자가 만철 직원이다가 독립운동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 당시에 하던 사람들의 비극적인 사건, 민생단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생단 사건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 스파이지, 빵. 이 A가 B를 향해서 빵 땡겼어요. 그럼 C가 한두 달 뒤에는 조금 뒤에는 C가 이 빵 스파이지라고 빵 쏴 죽인 이 사람한테다가 너 네가 스파이인 게 들킬 것 같아서 B를 쏴 주겠지. 빵, 이렇게 수백 명을 죽이는 아주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죽인 게 아니에요. 조선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왜 이렇게 조선인들도 있고 중국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만주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느냐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 속에는 그 얘기가 매우 흥미롭게 사랑 얘기와 겹쳐지면서 그러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책에서는 주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돼요. 내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야 내가 20년대 30년대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겠다는 어떤 아주 선하고 아주 그 좋기만 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꿈을 가지고 그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간도라는 땅에 떨어졌을 때 나이가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당시에는 일본이 너무 강해서 한국 독립은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그때 만철에서도 알겠지만 만주국을 세우고 계속해서 만주를 다 장악했고 중국까지 장악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에요. 뭐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선택을 했던 그 선택이 나를 어쩔 수 없이 어쩌면 나를 이런 비극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살았던 그 사람의 비극은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순간 2021년 이 순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는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역사적인 흐름상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 비극적인 일이 된다면 그러면 나는 이 일을 선택할까? 이 내 선택의 의미는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야. 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이 얘기는 훨씬 더 내면으로 이입이 되게 만드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편 소설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게. 저도 이제 보면서 초반에는 되게 무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나 개인 이해가 안 되니까 무력감. 지금도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데 잠깐 녹화 잘 되고 있죠?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하지만 결국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자신의 기억을 아무리 총동원해도 문장으로 남길 수 없는 일들이 삶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총동원이라는 이 말이 자꾸 등장을 하거든요.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뭔가 무력감을 계속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영역이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내가 가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간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현실에서는 자꾸 나는 이제 소설을 쓰고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는 거대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막 이제 박종철 열사 죽음 이후에 데모가 계속 이어지고 도서관에 뛰어들어가 도와달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소설에 열중했다. 소설 속에 두 주인공은 충분히 불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불행이나 내가 쓰고 있는 불행도 충분히 불행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제 출판사 분들한테 이제 막 이거에 대해서 막 또 무시를 당하고 여기에 또 비슷한 내용이 또 뭐냐면은 이 설산 그 난가 파르밭을 가는데 이거 대장도 어떻게든 여기를 이제 뭐라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정복하라는 그 의미에서 스폰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왔는데 만약에 오르지 못하면 다음 스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산은 못 가는 거예요. 그 총동원을 해요 여기도. 네. 총동원하지만 결과주의 한국 그 어떤 문화 하면 된다. 하면 되니까 해야 돼. 못한 사람은 도태되는 거야. 이런 종류의 한국 문화가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주인공이나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무언가에 엄청 짓눌려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읽으면서 이게 이 대장이 가장 이제 눈에 보이게 짓눌려져 있죠. 설명이 잘 돼 있죠. 왜 짓눌려 있는가 잘 나오는데 출판사 사람들도 뭔가 이 대의,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대의에 많이 짓눌려 있고 사람들이 여자친구는 그 짓눌림을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건지 죽어버렸고 스스로 목숨 끊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공은 그 짓눌림들을 계속 보다가 내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나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그냥 죽어버리려고 이제 설산을 오르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잘 읽으셨는데. 아니 근데 나는 나와 그 왜냐면 김 기자는 설산을 가봤잖아요. 가봤죠. 그 좀 약간 그런 그 과정이 재밌지 않았어요? 아니 재밌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안체자일 그 뭐 여기 보면 뭐 러셀 뭐 이런 그 등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또 하나의 재미가 뭐였었냐면은 일단 그 저 이슬라마바드가 여러분 파키스탄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몰랐죠. 방글라데시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방금 말하신 거 아니냐고. 아 방금 말하신 거 아니냐고? 맞아요. 방글라데시는 이슬라마바드예요. 몰랐죠? 네. 네. 이슬라마바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키스탄의 수도 알 일이 없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모르는 지명이 나오면 이제 구글맵으로 이제 가서 봐요. 보고 로드뷰를 보면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 책을 보거든요. 로드뷰를 보는 게 무슨 상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상상. 그 그게 책을 약간 등산을 하신 거죠? 그죠. 가서 했었는데 메타버스 좋아하시겠네. 좋아하죠. 그 보면 이게 길깃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길깃이라는 공항도 있어요. 보니까 길깃 공항이 있어. 거기 이제 히말라야 산맥 넘는 산이 있나 봐요. 거기 길깃은 어디일까? 실제로 이슬라마바드에서 북동쪽에 있긴 해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그 산을 이제 쭉 이제 그 난가푸르밭도 봤는데 난가파르밭이 알고 보니까 실제로 킬러 마운틴 사람이 가면 죽는 산 이렇게 돼 있고 그 저희 뒤로 지금 계속 깔려 있는 이 산이 바로 이제 난가파르밭인데 여기 뒤에 산 있나요 지금? 그럼 우리 지금 그 위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네. 그 위에서 하는 본인은 어떤 봉우리 점령하셨어요? 저는 이제 마운틴이 아니라 힐을 정복을 했죠. 푼힐. 오 아시는구나. 어떻게 알았어? 이분도 가보셨어? 나는 ABC에 갔어요. ABC에 가셨어요? 아저씨는 봤죠? 봤죠. 저는 ABC. 갔어요. ABC 그럼 이제 오늘 ABC를 야심차게 준비한 스토리가 있어요. ABC를 본 사람이고 ABC에 간 사람. 바로 꼬리 내리. 이런 거는 바로 내려야지. 저는 4,300m에 올라갔죠. 푸닐은 아마 2,800. 푸닐이 2,800, 3,000이 안 돼요. 뭐 그 언저리에서 저 멀리 멋지게 안나푸르나와 ABC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시야에 있었겠죠.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죠. 마차푸찰레랑 안나푸르나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예. MBC 마차푸찰레 밑에 MBC가 그러니까 있고 MBC가 있고. 마차푸찰레 베이스 캠프. 그 거기서 맞아요. 조금 더 가면 ABC 맞아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그렇다고 캠프.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밑에 비행기가 저 밑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친구랑 둘이 이제 푸닐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여기는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봤는데 기본적으로 눈에서 이제 가는 거더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저는 이제 예전에 뭐 누가 뭐 돌아가시고 누가 막 그 네팔 카트만두 가면은 그 뭐지? 그 밑에 그 마을 있잖아요. 네. 포카라 그래. 그렇지 아시는구나. 포카라짱 삼겹살짱. 삼겹살 거기서 고기 스테이크 네. 그 부분 에베레스트 스테이크하우스라고 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들은 게 4월 5월이 되면은 그 포터라고 하죠. 이제 네. 짐 짊어 가시는 분들
그걸 뭐라고 하지? 포터 셰르파. 말고 셰르파 포터와 가이드. 네, 그걸 다 셰르파라고 네, 하잖아요. 뭐 그냥 뭐 셰르파라고 말하는 게 현지어고 영어로 말할 때 짐 드는 사람은 포터고. 아 그렇구나. 뭐 그래서 안내해 준 사람. 그래서 그 네팔 카트만두 그쪽 이제 포카라 그쪽에는 이제 유명한 셰르파 그 가문도 있고 그뭐한 네. 집안이 다 이제 셰르파인 집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뭐 에베레스트나 안나푸르나 마차푸찰레 이런 데 올라간 사람들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 맥주병에 그 막 맥주 그 라벨에 그 형제들 그려져 있고 그래요. 에베레스트 그 맥주에는. 근데 보면은 4월 5월만 되면 이제 눈이 녹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에 몇 명씩 그 시체가 내려온다고 해요. 냇가로. 그 워낙 실종이 매년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학생 때는 이제 몸이 안 되고 뭔가 안에서 깽판을 쳤나 봐요. 이게 뭐 기여도 측면에서 낙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저는 되게 등산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왜냐면 이걸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 영상을 틀어놓고 네. 보면서 봤는데 그래서 실제로 작가도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 책을 쓰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등반 얘기를 하고 싶었다. 너무 처절했어요. 네, 안에 보면 메스너라는 그 산을 올랐던 등반가가 한 얘기가 어떤 산을 오르다가 8,000m 넘어가면 약간 이게 내 정신인지 아닌지 모르는 어떤 지점이 오고 그 지점을 넘어가야 정상을 간다. 이런 얘기를 요 책에도 넣어놨어요. 근데 그 얘기 속에서 어떤 뭔가를 넘어가야 정상에 간다. 어떤 나와 남 사이에 어떤 넘어갈 수 없는 그 벽,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저 얘기 써보고 싶다. 메스너의 말처럼 어떤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돼야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갈지도 모르는 이런 얘기도 참 신기한 게 저 같은 사람 가서 사진 찍기 바빴는데 그러고 응. 재미있었던 게 김윤수 작가가 예전에 이런 산에 올라간 사람들을 축하한다고 등반 일기 같은 걸 공개를 한대요. 그런 전시회 같은 게 있어서 등반 일기를 볼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8,000m 산에 가면 무조건 등반 일기를 써야 된대요. 개개인 모두가 수첩 안에다가 자기 오늘 뭐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뭘 했고 무엇을 만났고 이런 걸 다 쓴대요. 근데 그 쓴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쭉 종합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대요. 네. 공개를 해서. 근데 읽어봤는데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막 여기 내가 며칠날 여기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B라는 사람은 도착을 안 했고 A라는 사람은 또 같이 올라간 사람인데 C라는 사람 막 욕을 하고 있어요. 막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이러고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이야기 하나 겹쳐보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들을 겹쳐보면 모순되고 상충되고 이게 과연 하나의 팀이라고 부를 수 같은 팀으로 올라간 사람들인데 네, 근데 와 무섭다. 다 다른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막 환각을 겪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름. 이것도 역시 써보고 싶은 주제다. 뭐 그런 생각도 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 당연히 못 가봤지만 되게 흥미롭네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럼 그거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찍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어디 가면 찍을 수 있는지 모르죠. 그때 봤으니까. 그러니까. 전 그때 그 생각, 이렇게 작가님이 하신 말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공개해도 되나? 하는 생각도 했대요.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근데 그런 산에 가면 이렇게 멘탈이 막 나가나 봐요. 그런가 봐요. 책 보면 나오지만 네네네. 정상적인 이제 사고도 안 될 만큼 힘들어지나 봐요. 고산병은 알아봤을 거예요, 두 분 다. 네. 그럼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막 사흘을 자야 되고 막 그 힘들어요. 제게 고산병은 두통. 저도 두통. 그리고 밤에 자다 보면 여기가 바짝바짝 말라요. 온몸에 수분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혓바닥이 죽은 사람 혓바닥이 이럴 건가 싶을 정도로 건조해져요. 물기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계속 하죠. 계속 하는데 안 돼.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밤에 잘 때. 저도 가니까 이제 고산병 같은 그 밑에 그 뭐지 그 다람쥐 민박인가 그 유명한 그 한인 민박 있어요. 네, 거기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그 무슨 거기 그 포카라에 있어요. 포카라에 있던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신 말씀이 고산병은 일단 자기가 제일 약한 부위로 온다는 거예요. 가지고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은 소화기가 갑자기 확 안 좋아지고 그런데 저는 두통이 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네, 이게 저 원래 술 먹고도 머리가 잘 안 아픈데 진짜 그날은 머리 아파가지고 잠 잘 못 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가요? 그냥 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개운하던데.
다음날 이제 새벽에 깨워요. 4시에 깨워. 다 같이 푹 올라가. 2,800m가 고산증이 오는 높이가 아닌데. 와. 제가 4,000m 가서 고산증이 왔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 4,000m가 고산증이 오는 높이야? 왔어. 네. 전날 네. 전날 에베레스트 맥주를 많이 먹긴 했지만 수치였네. 아무튼 푸니레스도 온다. 올 수 있다. 에베레스트 맥주가 있어요? 네, 있어요. 맥주 이름이 그뭐저 에베레스트. 네팔 맥주예요? 네팔 맥주예요. 네, 그거 맛이 어때요? 전 그냥 맛있었어요. 사오지 좀 혼자만 먹었냐? 그땐 그 이제 위스키 사왔어. 아무튼 네, 작가님 얘기 들었을 때 그 앞으로 어떤 얘기를 쓰고 싶으세요? 제일 최근에 쓴 책은 이겁니다. 소설은 7회의 마지막 시인 백석 얘기예요. 이거 재밌다면서요? 네, 이게 제일 이거 최근에 추천하는 나온 분들 책이고 많던데. 이 책도 뭐 평론가들도 좋아하는 책이기도 한데 이 책이 시인 백석에 대한 얘기인데 백석이 우리가 아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시들 우리나라의 토속어로 쓴 평안도 토속어로 쓴 아름다운 시들로 알려져 있는데 원빈 닮은 시인. 이 사람이 후반은 북한으로 갔는데 북한에서 후반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북한에서 사실상 숙청된 것처럼 살아서 저기 뭐 아오지 비슷한 그런 아주 변방으로 밀려나서 평생 동안 농사지으면서 살았던 기록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인생 후반이 없어요. 그 후반을 되살린 작품인데 그러면 완전 상상인 거예요? 완전 상상은 아닌 것이 또 안도현 시인이 네. 이 백석은 시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시인이 좋아하는 시인. 네. 그리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이런 시는 남신의주, 유동, 네. 박시봉방. 그러니까 뭐 어떤 이게 지명 주소 같은 건데 이 제목의 시가 있는 이 시는 시인들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라고 하나같이 꼽는 시예요. 뭐 이런 시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인들이 좋아하는데 안도현 시인이 이 백석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모아서 평전을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이 책인데요. 이 책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인생 후반이 굉장히 불행했구나. 그리고 북한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해서 뭐 결국 인생 후반에는 시를 거의 안 썼겠구나. 아동시만 썼겠구나. 이런 정도의 흔적은 아동시, 남아있는데 애들 읽는 시. 네네. 네, 그 얘기들을 어느 정도는 차용을 했겠죠. 김현수 작가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하지만 대부분은 상상의 얘기들을 7회 마지막에서 하거든요. 이 얘기도 읽어볼만 하고요. 그리고 작가님 앞으로 무슨 얘기 쓰고 싶으세요 해서 계속 쓰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형상화됐을 때 발표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쓰고 싶은 얘기가 그 정수일 선생님 얘기랍니다. 누구요? 정수일 그 깐수? 깐수라고 무하마드 깐수로 깐수? 불렸던 무하마드 깐수? 네네. 그분 얘기 재밌지. 네. 그분 얘기 재밌어요? 그분 얘기 침착맨이 정리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 책에 재밌어. 나오는 왕호천축국전 해석을 한 사람 이 정수일입니다. 깐수세요? 네. 실제로는 정수일의 왕호천축국전 해제를 보면서 무릎을 딱 친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길이. 그리고 사실은 그 얘기를 쓰고 싶어서 쓰기 시작한 책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써가는데 이 김현수 작가는 얘기를 쓰다 보면 이야기는 내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갑니다. 늘 그렇게 가서 저도 놀라고 그게 어쩌면 소설인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수일의 왕호천축국전 읽은 얘기 아니면 정수일이라는 사람의 인생 얘기를 쓰고 싶었는데 늘 얘기가 딴 데로 간다. 그래서 뭐 이런 책도 나오고 이런 글도 나온다 그랬는데 정수일 선생님 얘기도 써보고 싶다. 참 재밌겠는데요? 그거? 소설가들이 네.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인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왕호천 축국전을 갖다가 이한열 열사의 시대와 연결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시련을 아픔을 뭐 극복하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읽으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뭐랄까 깊이 빠져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가벼운 인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가 죽었다고 내가 히말라야 가서 죽을 생각을 하나요? 뭐 너무 사랑하면 너무 사랑하면 그럴 수 있나요? 여자친구가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고 해서 내가 히말라야에 가나? 그렇게 죽으려고 단정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에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의 해석이겠지만 어쨌든 히말라야까지 간에. 가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원래 등산반에 있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큰일이 일어나서 내가 정서적인 충격을 받으면 새로운 일을 뭔가 하지는 않겠죠. 뭔가 하던 일들 중에서 뭐 아니면 그냥 골방에 박혀서 책을 읽든지 책을 읽다가 책을 읽는 걸 비슷하니까 글을 쓰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전에도 등반 대원이었고 등반 그 산악부. 클럽에 산악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산악부 게다가 여기 이 설산이 난가파르바트란 말이에요. 네. 왕우천 축국전에 나오는 대설산 이게 난가파르바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 이 산 뭐 어느 정도는 오버랩되고 연결된 지점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난 결정적으로 이게 어떤 여자친구의 상실이 어떤 나에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되게 현실적으로 항상 독해를 하시네요. 그렇죠. 저는 늘 그렇게 두 다리를 땅에 딛고 책을 읽고 있는데 뭔가 이게 꼭 이 책뿐이 아니라 모든 영화나 뭐 뭔지 간에 그런 상실로 인해서 어떤 인간이 확 달라진다거나 그런 극단적인 뭔가 선택을 뭐 죽음뿐이 아니라 뭔가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거가 전 그런 부분이 잘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 소설은 어느 정도 다 과장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상징을 들여다보면 내가 사랑했지만 그 내면을 100% 이해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져서 그걸 이해하려는 노력이 히말라야까지 간 거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건 뭐 그러니까 작품으로서 그런데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아름다운 데서 확 끌어내리는 죄송한데 감성이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설산도 그렇고 똑같은 지점에서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했잖아요.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 그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아니면 현실에서 좌절감 이게 어떤 현실 아닌 무언가를 찾고 싶은 욕구, 욕망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여기서나 아니면 이 책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자친구가 죽었어.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했고 내가 그도 나를 사랑했을 거라고 믿었는데 혹시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생겨났을 때 그때 느껴진 좌절감과 절망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렇게 좌절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야기는 어디에선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거기인 거죠. 김기화 기자의 이야기는 어디 다른 데서 시작될 수 있겠죠. 근데 80년대의 공기는 지금하고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막 대학생이 자살을 하고 대의를 위해서 그렇죠. 나 같은 대학생이 고문당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그럴 수 있네요. 네. 뭔가 어떤 진정성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개인이 사회를 바라보는 또 개인이 자기 어떤 감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보다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지금 우리가 무겁고. 밥상머리에서 하는 이야기랑 차원이 다르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김현수 씨도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어떤 우리가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외면적으로는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뭐 나는 그때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 않고 그때처럼 고통받지도 않았고 고뇌하지도 회색인이 될지 어떨지 고민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의 고민이란 어쩌면 청년의 고민이란 어쩌면 다 똑같은 거예요. 다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다 좌절을 겪습니다. 김기화 기자도 뭐 하고 싶었던 게 있지만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었던 본질적인 건 따로 있었는데 못 했잖아요. 그렇죠. 뭐 예술하고 싶었잖아. 그렇죠. 그 본인에게 재능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죠. 빨리 깨달았지 뭐. 안 했잖아. 그렇지. 그 얘기를 남들만큼은 할 수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주 천재적인 재능은 없구나, 천재는 없구나 하고 손 놨잖아요. 내가 이 얘기 왜 알고 있는지 아세요? 왜요? 얘기하면 자꾸 얘기가 자꾸 그러니까 이 어떤 소설이나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를 이게 나와는 별개의 얘기 아니면 나와 떨어진 얘기 아니면 시대가 달라서 나랑은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좀 놓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대의 젊은이들, 청춘들, 꿈을 가진 사람들은 다 꿈을 가지고 그게 좌절을 겪고 그 좌절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의 결과 어떤 이야기의 끝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의 얘기인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시대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꿈을 가지고 좌절하고 선택하고 다시 또 어떤 결과에 똑같은 거예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맞아요. 그래서 소설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김 기자는 그럼 이 소설이 별로였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전 그 지금까지 책에서 읽었거나 사람들에게서 들은 지식을 총동원해라는 부분에서 그는 소설 속 주인공이 꾸는 꿈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그 꿈들은 그가 가졌던 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엄청 울었어요. 그 다음에 총동원해 그 문장을 통해 그는 세상에는 아무리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꿈이 있다는 것을 납득했다라는
라고 해요. 이게 저는 이제 살면서 사실 저는 이제 무력감을 되게 많이 혼자서 이렇게 많이 무력감을 느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제 에버노트에다 일기를 이제 가끔 쓰곤 하는데 모두 무력감과 자책밖에 없어. 거기는 진짜 개 우울한. 지금 밝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의 어떤 그 에버노트에는 맨날 자책과 자학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산에 가서 거기서도 끊임없이 정말 가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향해서 그 대장 말을 듣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책을 읽었거든요. 이 소설을 읽었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내가 뭐랄까 뽑아먹을 부분은 그거였던 거지. 물론 잘못 읽었을지언정. 근데 이제 서영민 기자의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볼 예정이에요. 다시 한번 읽으면 또 어떻게 읽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소설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고 근데 해초 왕호초축 국전 얘기는 이렇게 자세하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포도 포도 그냥 사 먹어.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감자가 왜 사탕수수인가? 하여튼 처음부터 쉽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되게 좋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히말라야 한번 가보고 싶다. 여기 물론 여기도 히말라야지만 그 카트만두랑 되게 다 멀리 있는 파키스탄에 있는 히말라야거든요. 네. 너무 끔찍하더라고. 저기서 오히려 이거 검색하러 들어갔다가 나무위키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던 얘기가 더 재밌더만. 아 그래요? 처음으로 이제 독일 나치가 이것도 그러고 보니 비슷하네. 그 처음으로 여기 등장한 사람이 버나드 홀이라고 나오잖아요. 버나드 홀인가 그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28에 여기를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40살에 얼굴이 돼 있었다 이런 네. 구매 나오거든. 처음에 독일 팀이 올라갔다 실패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랬다가 올라갔는데 팀이 못 올라갔다가 버나드 홀이라는 사람이 혼자 가서 이걸 찍고 온 거예요. 팀이 다 못 올라가고. 그래서 이 팀 리더가 이걸 질투한 거야. 얘만 영광을 다 가져가게 됐으니까 버나드 홀만. 그래가지고 빡쳐서 얘를 막 욕하고 비난하다가 이 사람이 다시 팀을 꾸려가지고 자기가 2등이라도 하려고 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다른 팀이 또 2등을 먹어.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추하게 질투의 화신으로 산악계의 영혼에 남아버리는 그런 추한 역할로 남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위키 가면 금방 읽어요. 재밌어요. 심지어 그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 난가 파르바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게 많더라고요. 그거 읽느라 소설을 딴 건 많이 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고 이 얘기와 여기 설산 얘기와 밤은 노래한다가 어쩌면 굉장히 유사한 모티브가 되는 지점이 하나 있다. 그리고 저는 밤은 노래한다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장편 소설은 역시 단편보다 훨씬 재미있다. 여러분 가서 네. 밤은 노래한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밤은 노래한다 읽으면서 들었던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어서 그 책에 대해서도 작가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네. 그 정병준이라는 이화여대 역사과 교수가 쓴 현 앨리스와 그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 앨리스요? 네, 현 앨리스 모르죠? 현재의 앨리스? 아니요, 현이고 이름이 앨리스입니다. 성이 현이고 이름이 앨리스입니다. 네. 그럼 앨리스 현이라 그래야지. 네, 현 반칙. 앨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앨리스가 박헌영하고도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사람이고 북한에서 숙청된. 그리고 이 사람의 아빠는 독립운동가로 우리나라가 인정한 사람이고 이분이 여성인데 북한에 가서 숙청된 사람입니다. 뭐 하는 분인데요? 미국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상해에서도 살았고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알게 된 남자와 결혼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다가 애를 가진 상태로 이혼을 합니다. 네. 20년대, 30년대 애를 가진 상태로 이혼을 왜 애 가진 사실은 숨겨요. 애 가졌다는 걸 알려주면 이혼을 못하게 할까 봐.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하와이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사회주의자가 돼서 미 군정기에 한국에 남한에 들어와서 미 군정의 핵심적인 어떤 한국인 조력자로 일을 하다가 박헌영들과 만나서 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추방이 돼요. 한국에서 한국의 미군정의 미군의 일원으로 들어왔다가 추방이 되고 그랬다가 나중에 체코를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상향이다. 내가 꿈꿨던 세상이다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숙청되는 거예요. 박헌영 1파로 몰려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네요. 네. 어쩌면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현 앨리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쭉 밟아가는데 어쩌면 그 과정에서 이 사람도 꿈을 가졌던 사람. 그렇죠. 일제시대에 꿈을 가지면 어쩌면 내가 만약에 일제시대에 꿈을 가졌다면 사회주의자가 되기 아주 쉬웠겠구나. 왜냐하면 일제는 제국주의 국가고 그렇죠. 영국하고도 협력했고 미국하고도 협력한 국가예요. 뭐
전 세계 모두가 협력하는 국가들이고 우리는 그 협력하던 국가들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타개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사회주의에 빠지고 자본론을 읽기도 전에 빠지고 그런 청년들이 나옵니다. 이게 많았죠. 예. 박헌영도 사실은 미국에 유학 가려고 했어요. YMCA에서 영어 배웠대요. 영어 배우다가 돈이 없어서 미국 유학 못 가고 그래서 일본으로 갈까 뭐 이러저러 하다가 상해로 도망가서 거기서 사회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꿈을 가졌고 내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꿈을 가졌다는 이유로 일본이 아닌 조선의 꿈을 꾸겠다는 이유로 그 비극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야기 아주 유사합니다. 이건 실사판, 이것은 소설판, 저건 실사판. 현 앨리스와 그의 시대. 그건 책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이것도 역사책임. 이건 역사책임. 말랑말랑한 역사책. 소설에 가까운 굉장히 가까운. 흥미로운 그리고 나를 대입할 수 있었다는 측면 자체가 아주 소설에 가까운 역사책인 거죠. 재밌습니다. 그 책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이거 월요일에 업로드되는구나. 시간 내줘서 책 다 읽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진짜 근데 밤은 노래한다는 저 강추하는 거 보니까 강추인 거죠? 네, 저의 그렇습니다. 강추. 강추라고 합니다. 김현수 문학 중에 저는 가장 좋았다. 자 소영 기자 이게 처음으로 이제 책 읽기. 네. 책 읽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책 읽기 출연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 책은 틀림없이 저는 땜빵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아니에요. 원래 아니에요. 원래 아니에요. 네. 여기께서 몇 번? 왜 웃어요? 이번 거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더 할 얘기도 많은 것 같고 특히 뭐 더 좋았던 책들이나 아니면 뭐 더 소개해주고 싶은 책들이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현 앨리스와 그의 시대 아니면 밤은 노래한다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더 재밌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방송 분량이 정해졌기 아니 때문에 저희가 읽어오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본 적도 없어서 제가 한번 보면 나중에 뭐 밥 먹으면서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요 김현수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 I am a ghostwriter. 여기 보시면 꼭 영어로 해야 돼요? 아니 뭔가 이건 내가 가능하거든. 김현수 작가가 영어 되게 잘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I am a ghostwriter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한 달에 가서 설사를 넣으면 이거는 영어로 좀 어렵지. 그래서 아무튼 요 작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전 이게 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대를 향해서 이제 도전하는 그런 등반가의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연욱 기자. 예. 다음 주에는 무슨 책입니까? 다음 주는 장편입니다. 지금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장편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사서 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김 기자한테 한 얘긴데요. 자꾸 전날 읽지 마시고요. 다음 주는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공지영 작가의 들어보셨죠? 제목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건 제목빨이 있죠. 네. 제목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약간 이제 페미니즘 이야기부터 해서 이제 90년대 여성주의 작가들 그런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해보는 시간이 되려면 읽어오시면 훨씬 더 빨리 재밌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라디오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광고 아니었을까요? 불스원샷 광고였나? 아무튼 아니 근데 그 시절에 네. 90년대 라디오에 책 광고 많았어요. 알았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맨날 광고했잖아요. 그치. 뭐 있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개꿀잼이었죠.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 공지영 작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방송한 것 중에 김기화의 1등은 새해 선물인 거죠. 저의 1등은 제일 깔끔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새해 선물 그러니까 곡해하지 않은 거. 제대로 이해한 거는 새해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새해 선물을 제일 재밌게 보신 거죠? 아니 우리들이 읽으신 영웅도 그랬지 뭐. 알겠습니다. 소년이 온다도 언젠가 하지 않겠습니까? 소년이 온다요? 네. 소년이 예정이 돼 있어요. 와요? 네. 누구 작품이죠? 한강. 한강. 네. 한강. 그것도 엄청 재밌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오세요. 눈물 엄청 날 거예요. 그때 오세요. 와서 오세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책 봐. 책 봐.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하는 여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조리한 1980년대의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떤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자살하는 인물이 되겠고요. 그녀의
연인인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남자는 그녀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왜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 하나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히말라야 설산까지 올라가게 된 사람입니다. 1989년에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학교에 입학하니까 학생들한테 수첩들을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그 수첩 뒤쪽에 그동안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렇게 희생된 학생이나 노동자들의 이름들과 그 날짜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뭐 인상적이어서 1년 내내 그 이름들을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혹은 뭐 마지막 일요일 날에는 누굴 만났을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야기에 맞춰서 개인들의 이야기들은 대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그냥 불필요하거든요. 큰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소설가의 눈으로 봤을 때 큰 이야기로서는 사람들 개개인의 삶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작은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큰 이야기를 통해서는 저는 남들이 다 해석이 내려진 세계 이야기만 볼 수가 밖에 없죠. 제가 찾아내는 것은 정말 남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하찮은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뭐 때로는 그냥 종이 한 장, 낙서한 종이 한 장일지도 모르고요. 편지 한 부분일지도 모르고, 이 소설에서는 유서 한 장의 한 구절입니다. 후회는 없다는 구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작은 부분이고 뭐 누구나 신경 안 쓰는 부분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작기 때문에 개개인한테는 연결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제가 국가 전체에 말을 걸 수는 없는데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말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 왕호천축국전이라는 여행기에서 중간중간에 빠진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석을 다 넣으시는 분은 최대한 상상을 해서 이 빠진 글자 중에 이 글자일 것이다, 추정을 해가면서 이제 원문을 상상을 해가면서 계속 주석을 달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읽다가 약간 물어볼 치게 됐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타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정확하게 거기에 어떤 글자가 들어간지를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추측하고 그의 입장이 되어 봤을 때 적어도 좁힐 수는 있을 것이다. 왕호천축국전을 읽다가 시작되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의 어떤 죽음, 사회적인 죽음을 이해하는 문제까지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인가? 아니 저기, 조금 더, 어디, 저기, 바로 저기,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 바로 저기, 문장이 끝나는 곳에서 나타나는 모든 꿈들의 켈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할 바가 없는 수정의 니르바나, 이로써 모든 여행이 끝나는 세계의 끝. 그 대목은 보통 숭고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어떤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미치지 못하는, 우리 이성이 닿지 않는 그 세계인 거죠. 그 언어와 이성 너머의 세계로 지금 작중의 인물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날그날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고 이 소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세계로 가는 굉장히 용기 있고 열정적인 한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썼지?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뻐서 사실은 춤을 췄습니다. 새벽에 끝마치고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이것은 전혀 뜻밖의 결말이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이고요. 소설가로서 이것을 이제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타인은 이해가 안 되고 저와는 다른 길을 살아온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세계를 외면하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 사람들의 뭐 고통이나 뭐 감정을 외면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지금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되고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를 이해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모르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길이 저는 열린다고 봐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렇게까지 저한테 중요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가보자 이해하려고. 그래서 내가 아는 지금까지 알던 세계에서 조금 더 가보자. 그럼 어떤 게 펼쳐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죠. 어떤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게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서 공감이 생기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데, 소설을 읽게 되면 완벽한 나로 소설된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에 비해서 1인칭 대리 체험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내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떤 카메라나 뭐 엑스레이나 뭐 뭘 동원해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 내러티브, 나로 시작되는 거, 여기가 어떤 다른 테크놀로지도 침범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거죠. 기쁜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아주 기쁜 일이 있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죠. 겉으로 해서 보이니까. 근데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사진 찍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뭐 우는 표정을 해서 사진을 찍더라도 이게 우는 건지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건지 뭐 그냥 억지로 그러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플 때는 사람들은 되게 혼자 있고 글쓰기를 하게 되죠. 글을 써야지만이 나오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어쨌든 우리한테는 약간 고통의 시기로 지나가고 있다고 보여요. 놀러도 못 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탓에 사람들이 그 문학에도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생각,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또 도움도 된다고 봐요. 이제 끝난 거잖아. 네, 끝났어. 서봐. 우리 책 봤는데 책 봐. 작가님 어떠셨습니까? 괜춘? 제가 궁금한 거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니 소혜민 선배가 처음에 딱 설명한 걸 딱 들으니까 제가 질문으로 써놨던 거 다 알아서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식사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오리돼지 김치 볶음밥을 해주러 가야 됩니다. 서희한테? 서희안한테. 서희 형수님은 뭐 하시고? 우리 와이프는 백신 맞았으니까 힘이 없어요. 집에 계세요? 파이자? 파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작가님 뭐 드실래요? 오늘 신고한 식당 라면 나오던데. 안 돼. 나 라면 어제도 먹었어. 고뇌를 먹이겠다고? 뭘 먹여? 같은 동료끼리 뭘 먹여? 근데 우리보다 더 벌어. 그죠? 정신 차려! 그랬으면 좋겠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럼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해주 작가 와 있어요. 아 그래? 왜? 왜 안 들어왔어? 좀 늦게 와가지고 정희주 왜 왔어? 들어오지 중간에 왜? 왜 왔어? 이거 구경하려고 왔는데. 근데 왜 안 들어왔어? 이런저런 근데 왜 안 들어왔어? 들어오기가 좀 애매해. 이번 주 내가 녹화를 빠져서 보고 싶어서 왔구만. 확실해. 어디서? 개소리야? 김현수인데 정현수라고 썼어. 언박싱 같이 하면 되겠다. 아 맞다, 언박싱 해야지. 자 여러분 그 뭐야? 자 정희주 들어와서 찾자래. 아니지. 그냥 해. 자 책 읽어, 선배 가시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책 읽어주는 기자들한테 선물이 왔습니다. 대리기가 아니고. 대일기가 아니고. 아니 정현수 들어오라지 왜? 왜 들어오지 안 왜 들어와? 거기 있어? 그냥 뭔가 애매하다 그래요. 그 와서 가운데 와서 좀 앉아봐요. 그건 저요? 온 같이 김에 이거 같이 언박싱. 마스크 쓰고 같이 언박싱 합시다. 자 대리기가 아니라 책 읽기로. 자, 인사. 안녕하세요. 자 작가님 각도가 맞나요? 김초엽 독자시잖아요. 네 맞아요. 가세요. 이거 제가 이렇게 잡고 있을게요. 이걸 돌리면 되네. 그럼 이거는 책 읽기 꽁다리에 나갑니까? 그렇죠. 책 읽기 공대에만 나가죠. 책 읽기도 책 읽기 꽁다리가 꽁다리 있어요. 있어요? 끝에 책 읽기 인터뷰 끝나고 조금씩 이거 칼을 그냥 손으로. 같은 건 있는데. 역시 도움 되더네. 와! 꽥! 아니 꾸겨지니까 그 좀만 성격 급해. 성격 먹을 급해. 거예요? 먹을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읽어보십시오. 너무 긴데요.
두 장짜리 어떻게 달고? 이 밑줄만 읽으면 안녕하세요, 최고 주는 기자님들 잘 지내셨나요? 이제 동네 오빠처럼 친숙한 두 분 덕분에 요즘 저는 독서의 바다에 풍덩 빠져 있습니다. 무진기행까지 잘 읽다가 아오이 가든을 살짝 놓쳤는데 주문까지 해주었으니 응원해드리고자 팬레터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루하더라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렇습니다. 꼭 끝까지 얘네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소리 안 내고 조용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성의 물성에 대한 얘기 기대했는데 안 해줘서 아쉬웠어요. 오, 아 먹을 거야. 타노스 빵. 여기 타노스. 돼지갈병 하나. 부끄러운을 우리가. 자, 요것도 마들렌. 맞을래. 작가님, 네. 이따가 모나 드시죠. 그리고 네? 아니 밥 먹을 건데 그걸 밥 먹기 전에 단 거 먹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엄마. 그럼 밥 먹기 전에 단 거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자, 이거는 이불이네요. 이불. 왜 이렇게 많어? 저기 시원하게 이불일 리가. 이불. 이불이라고 쓰셨어요. 오, 여름 이불? 여름용 이불. 여름용 이불이요? 시원하게 잘 덮고 자겠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 나는겨? 색깔 엄청 많아요. 저희가 이걸 다 덮고 자고 싶지만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만 골라서 가지겠습니다. 딴 거는 우리 뭐야 이거? 여름용 지짐이 이불입니다. 나를 지지해달라는 건가? 지짐이. 너무 더워서 재미 나랑 역전되지 않았냐? 비슷하세요. 너무 재미없어요. 이제. 너무 더워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에어컨을 살짝 틀고 지짐이 이불 덮으면 잠이 솟아 옵니다. 김 기자님 혼자 사셔서 지짐이 이불 없을 것 같아 급하게 준비했어요. 내년에 더 더울 테니까 받아주세요. 방에 에어컨 없는 정 기자님 꼭 챙기시고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 기혼자인 오기정 선상원 기자님 2개 챙기세요. 강경수 기자도 전해. 뭐야, 최길기한테 보냈으면서 왜? 이거 여기에는 대길 구독자라고 써 있어. 작가님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맛있다. 아니 하나만 먹어. 아이고 밥 먹고 먹어. 무슨 맛이에요? 밥 먹기 전에. 시나몬. 자, 밥 먹으러 갑시다 일단.